그럼 지금부터 팬데믹 이후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 방안에 대해서 한중일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좌장을 맡아주실 김기정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김기정 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불러주시면 그러면 먼저 저희 패널 여러분들을 무대로 모실까요? 어서 오십시오.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함께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나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김기정 교수님께서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주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0년 한중일 평화 포럼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의 모색이라는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기정입니다. 2020년의 동아시아의 모습, 우리가 사파라고 할까요? 또 스케치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미 앞서서 문정희 외교특보도 말씀하셨고 정세현 또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분 주한 대사님들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또 2020년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될 겁니다. 또 하나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문제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지역의 안보 구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미중 관계 신냉전, 블락 포메이션, 그러니까 진영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2020년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근데 아마 민주평통에서 2020년 한중일 평화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 타이틀을 보니까 아마 그 목표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환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전환기를 지나서 어디론가 나아가야 한다면 그 목표는 아마 평화, 공동 번영이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각국의 정상들도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한중일 3개국의 지식인들, 전문가들이 또한 미래 구상을 함께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은 한중일 3국에서 한 분씩의 발표자와 또 한 분씩의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먼저 한국 측에서 고유한 통일연구원 원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고유한 원장님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평화번영 분과위원장 등 영입하셨습니다. 네, 고유한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아마 화상으로 볼 텐데 중국 측에서는 베이징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또 중국 외교를 가르치고 계시는 왕이주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일본 측에서는 개요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소에야 요시히데 선생님 잘 계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토론의 세 분은 먼저 성공회대학의 일본학 전공 교수이신 양기호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성균관대학교의 이희옥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의 서울지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호리야마 아키코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0분인데요. 한 5시 10분까지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발표는 15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토론은 7분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발표와 토론을 하고
또 혹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시는 자문위원들이나 혹은 언론인들 중에 토론 혹은 뭐 코멘트,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고요한 통일연구원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15분을 사용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통에서 주관하는 한중일 평화포럼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협력입니다. 저로서는 이제 앞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체 흐름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최근에 이제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데요. 그 과정과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반응,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재가동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그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생명 공동체론에 입각한 동아시아 이 방역 보건 협의체, 협력체 이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앞으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한중일의 협력, 그리고 곧 있을 이제 미국의 대선 이후에 미국 신정부의 한반도 정책, 뭐 이런 정도의 그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의 한반도 정책이 기초를 깔고, 그 위에 이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 또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발전 우선 노선, 뭐 이런 그 삼국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이익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 톱다운 방식으로 시작한 이 프로세스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이제 그 한반도의 그 평화 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평화 비핵 교환 프로세스의 밑그림을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서 4개 기둥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북미 관계, 또 평화체제, 비핵화, 그리고 유해송환 이런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이것을 이제 그 하노이 그 2차 북미 회담을 통해서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딜로 끝나면서 이제 교착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후에 잠시 이제 그 진행이 잘 안 됐을 때 9월 평양 남북 사이에 이제 공동성명을 통해서 비핵화 초기 조치, 영변 핵단지 영구폐기라는 내용과 상응조치, 그 당시에는 이제 상응조치라는 이름 속에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제재 일부 해제, 이런 말하자면 이제 남북 사이에 북미 간에 앞으로 진전될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한 실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북미 간 또는 이제 한미 간 노력을 통해서 잠정 합의를 만들어서 하노이까지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변 플러스 알파, 최근에 뭐 볼턴 헤어로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추가적으로 5군데를 더 내놔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빅딜안을 요구하면서 이게 노딜로 끝났는데요. 아마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코온 청문회라든가 뮬러 특검 뭐 이런 몰리는 가운데 양보로 비춰지는 어떤 타협을 했을 때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노딜로 끝나면서
미국은 결국은 이제 그 제재 만능론에 따라 그 제재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그 풀어줄 수 없다. 이제 그런 그 논리로 일관했고, 북한은 사실은 그 잠정 합의의 그 종전선언과 이 연락사무소를 뒤로 빼고 제재를 앞세웠던, 아마 그게 이제 아마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 말하면 미국이 늘 관찰해본 그대로 역시 제재가 아프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거기서 들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전쟁이라는 수단도 이긴 사용하기 어렵고, 외교라는 수단으로 그동안 해봤지만 비핵화를 촉진하지 못했고, 유일한 지금 수단은 제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북이 종전선언이라든가 이 연락사무소를 뒤로 빼고 제재를 풀어라 하니까 제재가 아프구나 하는 거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만능론에 빠져서 노딜로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딜 이후에 이제 북한으로서는 원래 이제 계획한 그 핵무력 완성 이후에 경제발전 우선 노선을 통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그 구상 자체가 이제 무산될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대결은 장기전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그 북미 대결은 자력갱생 대 제재의 대결로 압축된다. 그러면서 이제 정면 돌파전을 내걸고 자력갱생 노선을 내세우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비핵화는 없다. 그러면서 시간은 이제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그 협상을 원한다면 적대시 철회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먼저 보여야 북미 간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구도였는데, 노딜 이후부터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북미 협상 재개다, 이런 논리로 그 협상 틀을 바꾸고 미국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제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북한이 이제 4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오지랖 넓은 뭐 중재자, 톡진자 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내세우는 당사자가 되라 하고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마저도 이제 그 이후 교착돼서 오다가 올 6월 16일 날 그 연락사무소 폭발을 계기로 사실상 북미 남북 모두 교착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프로세스를 다시 이제 재가동시키기 위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종전선언에서 뭔가 한번 돌파구를 열어보겠다. 그건 이제 지난해 유엔 연설과 올해 유엔 연설에서 연이어서 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까도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될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북한이 계속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 형성된 북미 적대 관계에서 원인이 있다. 그런 이제 설득을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럼 당신과 나 김정일이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고 앞으로 진전하면 어떻겠냐는,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2007년 그 14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그 정상들 간의 종전선언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정상이라는 건 빠지고 3자 또는 4자 사이에 종전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럴 때는 적대관계 해소와 이제 비핵화를 촉진하는 앞에 그 정치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9월 평양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이 그 상응조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정치선언에서 안보를 교환하는 상응조치 안으로 종전선언이 들어갔고, 이게 이제 하노이까지 갔었는데 노딜로 끝나면서 다시 이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앞으로 정치선언으로 다시 이제 뺏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종전선언과 관련된 갈등은 사실상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현상 유지와
현상 변경 사이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 있는 그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종전선언 정치선언인데 왜 하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경전협정에 기초한 질서가 이게 이제 종전선언 이후에 흔들릴 수 있다.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국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정치선언을 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고, 또 이제 종전선언이 그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문을 여는 앞에 이제 정치선언을 두자는 쪽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비핵화를 촉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 약간의 이제 그 종전선언의 내용이 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전선언은 비핵화 초기 조치와 상호 연계된 문제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코로나를 맞아서 이제 생명 공동체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방역 보건협력체 이제 담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핵 미사일 해결을 상위 하이폴리틱스라는 개념에서 접근해 봤지만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로폴리틱스 영역인 보건, 의료, 경제, 문화, 일상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신뢰를 쌓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이폴리틱스 영역인 군사 안보적인 문제에 이제 신뢰까지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걸 포괄 안보 또는 협력 안보라는, 그러니까 상호 위협을 해소하는, 상대방에게 비핵화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핵을 갖는 이유,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그 해소시켜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세 가지 그 대북 정책을 얘기할 때, 그 서로 전쟁은 불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상호 체제 안전 보장을 하면서 공동 번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체제 안전 보장을 한다는 의미가, 저는 이제 그게 협력 안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그 한중일 협력과 과제 부분은 사실상 저보다 여기 계신 그 전문가들이 더 훨씬 더 전문적인 걸 갖고 있어서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중일은 그 과거에 불행한 과거사를 아직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인연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예를 들면 북일 간에는 아직도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여기에 그 전략 경쟁이 같이 결합되면서 더 복잡한 구조로 가고 있다. 한일 간에도 이제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그 지소미아 문제가 연계되면서 이제 갈등 국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과거와 관련된 갈등적 요소도 있지만 협력적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 사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미 그 세 나라 사이에는 얽히고 설켜서 서로 그 제로섬적인 게임을 할 수 없는 관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중국의 경우는 그 요새 뭐 김기정 교수님 간수한 책에도 보면 홀로선 자본주의에 보면 사실상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주도의 자유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대 국가 주도형 자본주의 사이에 지금 경쟁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뭐 가치가 좀 다를지 몰라도 토대에는 자본주의라는 기본을 깔고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냉전이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그 냉전은 과거의 냉전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라든가 뭐 이런 걸 맞아서 뭐 서로 벽을 쌓는다 해도 이제는 그 3차 세계화 시대에는 그 각각 떨어진 곳에서도 협력과 분업이 가능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식의 그 냉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 가치 사설 속에서 협력할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제 트럼프 재선 여부와 이제 그 부분은 뭐 그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트럼프는 어차피 이제 셈법을 바꿀 때까지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이 그 셈법 바꿀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신년에 있을 이제 당대회에서 어떤 전략적인 노선과 발전 노선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바이든의 경우도
제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결국은 이제 22일 날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핵 능력을 이렇게 드로잉 다운하는, 감축하는, 그러니까 이 핵 군축의 의미를 갖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인데, 그러나 이제 그 과정으로서는 축소시키는 단계별 해법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필요하면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현 원장님,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부르지만 50년대, 60년대의 냉전과는 또 다른 형태의 대립. 그런데 그 속에서 한중일의 협력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것이고, 또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서의 동북아의 평화를 우리가 목표한다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평화로 가는 오솔길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한반도 문제이다. 지금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의 변화, 북미 협상, 남북 관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의 발표를 듣기 전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여기 동시 통역기가 있는데요. 채널 1은 한국어고요. 채널 2는 일본어, 채널 3는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발표는 베이징 대학의 왕이저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동북아시아 안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왕 교수님 15분 부탁드립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의 주최 측의 초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한국 또는 일본의 학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제가 준비한 글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주로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주제 발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중한 문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미 간의 새로운 냉전, 신냉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 부분에 저도 동감인데요. 모든 측에서 뭐 정부 측이든 학계이든 또는 민간 조직, 시민단체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신냉전이 이 지역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긴 역사를 봤을 때 동북아 지역은 현재 하나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또 더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이 갈림길에는 완전히 다른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다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결과는 좋은 결과일 것이고요. 바로 이 지역에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팬데믹에서 먼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맛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을 또 생산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유엔의 다자간 그런 체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북아 지역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신흥 발전 지역으로서 아주 희망이 있는 희망찬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에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또 과학 기술에 있어서도 계속 혁신을 해나가면서 전 세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지만 또 나쁜 시나리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새로운 냉전이 형성이 되면서 신냉전이 형성이 되면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에 또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죠. 이 대립은 역사적으로도 역사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심각한 우리가 예단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한중일 또는 관계 국가들이 신냉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쁜 시나리오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냉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러시아가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학술계에서 또 중국의 국민들 또 싱크탱크에서도 이런 신냉전 구도에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외교부의 대변인 또 외교부 장관인 왕이도 중국을 신냉전 구도에 빠뜨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나라와도 신냉전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미소 간의 그 냉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미소 간의 냉전 그런 구도에서는 양자가 모두 다 자신의 세력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확장해서 다른 한 편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패권을 노린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력 확장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패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와도 냉전이나 열전도 원치 않습니다.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왜 신중하게 낙관하는지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냉전 구도에서 양극화 구도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한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진영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소련의 진영에 들어가든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나라도 냉전에 따라서 미국 편에 선다든가 중국 편에 선다든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 95% 이상의 국가들은 양대 진영의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완화된 태도로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정책을 원합니다. 문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바로 한국의 이런 유명한 학술계 대표적인 교수님으로서 또 한국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서 중미 간의 어떤 대립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 동맹입니다만 또 많은 협력 관계입니다만 하지만 한국의 입장도 보면 과거의 냉전 시기의 입장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중국과 여러 가지 갈등이나 모순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일본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중미 간의 신냉전은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든 냉전이든 모두 다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본 나라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도 중미 간의 어떤 갈등,
어떤 대립을 원한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미소 간의 그런 냉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이 일부 사람들 외에 대부분 정치 엘리트들도 중국은 장기적인 경쟁자로 보면서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어떤 도전이 되는 장기적인 경쟁자로 일부 사람들은 봅니다만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면서도 그 과거의 소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식인들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간단하게 과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 외교관인 키신저가 베이징 대학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해결을 할 때,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과거와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중미 간의 관계를 보면 정치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만 경제 또는 사회 또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협력 관계입니다. 제가 경제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하루 일일 교역량을 보면 과거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1년에 평균 교역량보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 구매한 국채, 채권 모두 다 중국이 구입한 채권이 1조 달러를 넘습니다. 또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대형 기업들도 중국에 이러한 저러한 그런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역을 보면 중국에서 훨씬 더 매출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 미국 기업들, 또 대다수의 미국 엘리트들이 오늘의 미국과 중국을 과거의 미소 간의 그런 대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마지막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 현대 중국의 지도자를 어떻게 볼 것이며 특히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강국 꿈을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나라를 방문했었고 그때마다 보면 중국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악의적인 그런 보도를 보고 중국의 공산당, 중국의 지도자들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자 한다. 또 미국의 동맹 그런 체제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바라볼 때 내년은 중국 공산당이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텐데요. 지난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혁명당에서 전쟁을 하는 당에서 세계 게릴라를 지원하는 또 지하의 그런 혁명을 하는 그런 정당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환기를 얘기하고 있죠. 이 전환기는 국가 간의 관계의 전환뿐만 아니라 국가 내부의 전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의 오늘은 굉장히 오랫동안 전환을 해왔습니다. 등소평 시대 때 중국 공산당은 모든 업무의 중심을 경제로 돌렸죠. 사화라고 하는 거죠. 세계의 현대화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민족과 국민의 생활 수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시진핑이 주석에 취임한 이후에 세계 대표를 제시를 했죠. 중국 공산당이 사회의 대다수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그런 추구를 대표를 해야 되고 발전 추세를 대표를 해야 되고 또 세계 진보의 조류를 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세계 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진타오에 와서는 중국의 자체적인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18차
전국 대표대회 이후에 이제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의 자체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으로 건설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엔을 위해서 유엔과 함께 전 세계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 발전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발전 아닐까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의 공산당을 판단한다면 아주 크게 잘못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의 일부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이 우려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산당이 과거에 그들이 생각했던 혁명당으로 전제를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현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도시, 중국의 시골 를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위에서 아래부터 거의 다 공산당원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 신냉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냉전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냉전을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중화민족의 진보만을 원합니다. 중국의 국가 종합 국력의 향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원할 뿐입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비교해서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또 미국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이러한 저러한 봉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분야에서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냉전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냉전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왕 교수님.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왕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아까 우리 고유한 원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셨던 미국과 중국이 인게이지되어 있는 방식,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 소련을 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어서 오로지 대립만이 아니라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뭐 이런 말씀과 지금 이제 왕 교수님도 유사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좀 약간 인상적으로 들리는 것은 두 블락으로, 이게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얘기입니다만 진영화로 나누어서 어느 한 국가에 줄을 세우는 것 같은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기존의 프레임으로서 미중 관계를 보지 말라, 중국의 공산당의 정책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1949년에 마오쩌둥이 leaning to one side 스피치가 유명하죠.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정세 판단이 결국은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다. 저는 그 대목이 어느 한 곳에 줄을 서느냐 줄을 서지 않느냐 하는 이 판단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신냉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부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다르게 뭔가 묘사한다면, 그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면 우린 자꾸 신냉전 혹은 냉전이라는 말 속에 50년대를 연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용어로 미중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 개요대학의 소혜야 교수님 어디 계시죠? 잘 계십니까? 15분 네, 부탁합니다. 네.
소혜 선생, 잠시만 발표 좀 멈춰주시고, 우리 여기 왜 안 들리죠? 채널 1에 한국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네, 여기 음성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하이키콘. 그럼 김혜원 선생, 소혜 선생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거기 음향 좀 켜고 얘기하라고요. 네. 이게 요즘 돌아가는 기계 문명에 대해서 소혜 선생이 좀 나이가 드셨나 본데요. 잘 들리시나요, 이제? We do. Now we do. Okay, sorry. Japan and Korea are very close, but sometimes very far away. 네, 두 분의 발표를 제가 들으면서 북한 문제 그리고 미중 관계 그리고 정치 안전 보장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저도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한중일 간의 이제 3개국의 협력과 관련된 포럼이라고 제가 들어서 이러한 발표 내용의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바로 이제 즉흥적으로 주제를 바꾸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준비드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오늘 발표는 그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의 모색,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텀업식, 그러니까 이른바 민간에서 말하자면은 관계의 바탕을 구축하는 것, 기초를 구축하는 것, 그러한 측면이고요. 그래서 정부와 민간은 저는 나름대로 구별이 가능한 그런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국의 정상회담 2008년 이후에 작년까지 8번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간 관계, 특히 정상 간 관계인데요. 정상 간 회담인데, 그래서 뭐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으면 개최되지 않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5년 이후에 한 몇 번 이제 단절이 됐었고 중단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은 연속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정상들이 그 나름대로의 합의를 형성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관료들 그리고 사회 각층들이 움직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협력 관계 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합의가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커다란 흐름이 생겨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15년인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화 문제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위에는 환경이라든지 경제, 무역, 그리고 무역 그 통관 제도, 그다음에 농업 협력, 그리고 교육 측면에서의 이것은 이제 학생들 교류 등을 포함한 그런 교육 협력, 이런 이제 펑셔널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동 성명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문서를 만든다는 것은 실무화, 즉 관료이기 때문에 관료들 사이에서의 이런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것은 한중일 사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자주 그리고 두텁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이죠. 비전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미타 대사님께서도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3개국의 정상들이 여기에 있는 그런 일련의 항목에 관해서 미래 방향성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7번째 항목, 인적 교류가 당연히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8번째가 매우 흥미로운데 트라이레터럴 플러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X 대신 알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개국 플러스 1의 협력이라는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런 3개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그 지역 내에서 더욱 확대시킨다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국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것에 관한 공감대는 명백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당연하지만 중국이 뭐 이른바 강국화가 되어서 아시아의 질서가 중국을 중심축으로 해서 아마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국면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것이 막 현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막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강국화된 중국과 어떻게 공존을 해갈 것인가 이것을 뭐 가능하면 같이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중심적인 그런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협력이 기능적인 협력이 진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의 상호 의존성이 뭐 공급망 등을 포함해서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제 중국의 힘에 비해서 주변국들은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파워 밸런스, 인밸런스가 존재를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중국의 급속도로 증대되는 군사력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라는 것이 이것이 중국이 던지는 메시지로서 주변 국가들을 리어슈어하는 그런 메시지가 중국으로부터 제시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워 싸움이 되면은 일본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이 단독의 힘만으로는 중국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중국 중심의 그런 질서에서 하나의 측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이제 미중 냉전 이러한 논의로도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역에서 분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협력이 진전이 되면서 현실적인 그 프로세스에 빌트인되는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서 어떠한 전제 내지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메시지라든지 다이얼로그,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콩 문제로 급속도로 이제 높아진 인식입니다만 중국적인 시스템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이러한 것이 일본이나 한국 뭐 아시아에서의 뭐 가장 이제 많이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미중 관계,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나 일본이 어떠한 이제 위치를 차지하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중일 간의 협력이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진전이 된다면 아마도 간접적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미중 간의 여러분이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중일 협력이 진행이 됨으로써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역할이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을 목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이 진행이 됨으로써 미중 충돌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그런 지정학적인 가능성이 이 3개국 협력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 3개국의 공통된 과제이며 또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국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합리적, 전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약간 논리이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이성의 문제였고, 현실은 또 그것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에는 뭐 다양한 개별적인 문제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내셔널리즘이라고 해도 조금 이해가 쉽진 않은데, 에스노센트리시즘이라는 영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중국, 일본, 한국 각각의 그 센트리즘이라는 것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 전략 그리고 대외 관계에 빌트인 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에스노센트리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전제로 깔아두고 그리고 그 위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이것도 뭐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게 없다면 우리들은 이 에스노센트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대립 관계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힘을 이렇게 키워감으로써 힘에 걸맞는 위상을 요구합니다. 이건 당연한 요구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아시아의 그 전통적인 중심적인 위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역시 중국이 원하는 질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유럽 사람들은 그것이 중국이 더 강대국이 되면 말하자면 이 글로벌 쪽으로 그 중국의 요구가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위협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키운 중국이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국제 정치, 파워의 스테이터스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공통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일 간의 공통된 과제이기도 하고요. 중국 측에게도 과제일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쇠퇴라는 건 장기적으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 일본이 군사 대국화, 군국화가 되었고 아시아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는데 또 일본에서 일부 부정적인 사람이 중국이 그렇게 돼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쇠퇴를 하는 과정을 점점 감지함으로써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반영되는 경우가 일본의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눈에도 역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안전보장의 전문가들도 이제 4, 5년 지나면 한국의 군사비가 일본 군사비를 능가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본다면 그렇게 되는 곡선을 그리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정말 됐을 때 제 눈에서 봤을 때 한일의 국력이 가까워지면 그렇다고 서로 등을 돌리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이 가까워지면 한일 양국이 서로 같은 시선으로 같은 질서 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할 수 있는 토대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저 자신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모두 다 공감대를 갖고 있냐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과의 국력도 가까워지고 있고 언젠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감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런 프라이드, 자긍심,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반도 문제를 매니지먼트하는 것은 한국이다. 그리고 일본의 역할은 여기에 별로 없다. 만약에 있다면은 그건 미래의 일이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자주 들려오는 논의이고요. 또 중국과 전통적으로 그 중화 사상으로 살아온 한국의 서바이벌 스트래테지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다시 이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향을 봤을 때 뭔가 순수한 한국, 순수한 한반도를 되찾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순수한 한국이라는 것은 당연히 통일이라고 할까요? 분단되기 전의 한국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자세, 시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치열한 국내 정치 투쟁, 국내 반목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이디얼리즘이 정치를 오히려 분단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론적으로 해도 또 실질적으로도 트러스트, 신뢰의 대전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empathy,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 empathy, 공감대가 트러스트, 신뢰의 대전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의 교류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하는데 제가 김기정 교수님과도 학생 교류를 많이 해왔습니다. 학생 간의 교류를 쭉 보면은 이 엠퍼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도 의견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으로 상대방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질문부터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엠퍼티, 공감대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회적으로 정착이 돼 가면 그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전제가 될 것입니다. 엠퍼티,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없이 갖고 있는데 전혀 공감대 자체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시민사회 간의 교류, 그리고 또 청년, 청소년들, 젊은이들 간의 교류, 그리고 예를 들어 언론인, 또 비즈니스 리더들 간의 교류로 점점 확대되어야 되고요. 또 물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교류가 확대돼야 됩니다. 그것이 트랙 2와 같은 다이얼로그로 이제 정부 쪽으로 파급 효과를 내는 앞서 말씀드린 버텀업, 이것이 전체 사회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정착이 되면 아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중일의 당연한 협력 관계는 이거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일 또 중일 간에서 3국 간의 양자 관계에도 이렇게 협력 관계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뭐 여러분 발표 잘 들으셨겠지만 한중일 3국 간의 관계로서의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3개국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좀 컨스트레이닝 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각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들리는 소혜아 선생의 그 시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진단과 다소
제가 좋아하는 노마티브한 처방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임프레시브합니다. 이건 칭찬입니다, 소혜 선생님. 칭찬입니다. 비난이 아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empathy,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시 민간 사이드에 있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학생들 교류뿐만 아니라 트랙 2, 지식인들 간의 교류, 저의 표현으로는 intellectual dialogue가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정부 간의 대화에 모든 것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정부 간의 대화가 이 한중일 국가 간의 대화를 독점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에 이거는 중국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국, 일본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옥 선생님부터 토론을 해주시는데 7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교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아마 선생님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중일과 관련해서 한중일 공공외교 포럼에 여러 번 참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한국 교수로서 일본에 가서 중국 정치를 강의한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금 소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적인 사고, 또 세계 질서를 보는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올수록 그 상위 정치로 옮겨올수록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의 이제 토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왕희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조금 중국에 지금 하고 있는 외교적인 행동, 또 외교적인 인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소혜아 선생님께도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왕희조 교수님께서는 신중한 이 국제질서를 보는데 신중한 낙관론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조금 왕희조 선생님을 패러디하면 신중한 비관론에 좀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법은 똑같습니다. 아주 규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관을 낙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낙관적인 분들은 이 낙관의 동력들을 살려나가는 데는 일치하지만 진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중한 비관론은 이 미중 관계가 추세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면이 사건 또는 국면의 상황이 아니라 약간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미중 수교 이후로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이른바 우리가 키신저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해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도와서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끝이 난 것이죠.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들을 더 이상 인정하기 어렵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중국도 아시아 태평양 질서에서 미국 같은 군사적인 전진 배치를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중국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역과 세계를 설계하는 그런 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세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좀 더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들이 대부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경향적으로 나빠지고 구조적으로 나빠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희조 선생님께서 지금 계시고 있는 북경대학의 국제전략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 국민들의 약 20%만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조금 더 우세하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모두 상호인식이 굉장히 나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디커플링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왕유조 선생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냉전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또 미중 간에는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이 과거의 냉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미국 정부가 기업을 옥죄어서 중국에 가지 말라 또는 탈중국화 하더라도 시장의 기회가 있으면 기업이 진출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진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상을 변경하는 입장들이 주로 미국이 현상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일반 민주주의로부터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지속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규범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지도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정말 기회이자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국제 질서에 대한 현상을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 중국이 규범 있는 방식으로 이 질서를 굉장히 건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매력 국가의 길을 잃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공외교를 하고 많은 기여 외교를 합니다. 아프리카에도 가고 동남아에도 가고 서남아시아에도 갑니다. 많은 비용과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면서도 그 국가들이 중국을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근본적인 중국의 이런 대외 전략이 어디론가 고장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미국의 행동의 비판과 함께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사고를 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저희 갖고 있는 큰 고민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강대국의 꿈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대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종합국력의 한계가 명확하고요. 발전의 추세, 플로우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지만 축적된 양, 스탁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개방, 국제협력, 다자주의, 공평과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중국의 지역주의는 대부분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AIIB라든지 1대1로라든지 상해협력기구라든지 등등의. 그러면 우리가 동아시아의 협력 또 한중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식,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대항하는 이 지역주의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한중일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할 때가 되었는데요. 왜 중국은 이 시점에 그런 생각과 사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양기호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한중일 평화 포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한중일 간의 그동안의 일본의 성과 업적 같은 것은 저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1978년에 중국이 개혁 개방했고, 그 다음에 1985년에 일본이 국제화하면서 그때 앵고 플라자 합의하면서 일본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런 국제화되는 또 아시아를 향해서 발신하고 아시아로부터 많은 것들을 교류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부터 지금 거의 35년입니다. 또 우리도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이 세계화 선언하면서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중일 삼국의 여러 가지 국내 총생산이라든지 또는 무역량 같은 것은 전 세계의 20% 육박하고 미국이나 유럽도 능가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지난 20년간 경제 성장을 보게 되면 중국이 11배, 그리고 러시아가 7배, 예, 그리고 한국이 3배, 그리고 이 미국이 2배 정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쉽게도 일본은 단 2%라는 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일본과 아시아 또는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요, 그때가 1988년인데 그때 한일 간의 경제 격차가 거의 16배 정도 있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에 일본 경제는 엄청나가지고 이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전체 국내 총생산보다 아시아 전체입니다. 1980년에는 일본 경제가 더 총량이 더 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수평적인 관계로 접어들면서 한중일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또 어떤 공간이 생겨났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또 적어도 유사일에 처음으로 이런 그 동북아에 있어서 주권국가 체제가 지금 정립되었습니다. 어떤 일방의 국가도 어떤 타방의 국가를 힘으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외교안보 면에서 수평적인 체제 속에서 사후 간의 대립과 갈등할 수도 있지만 또는 교류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회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조금 비관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거가 중국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유한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이 이 미국을 따라잡는 그런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역사 쟁점이라든지 최근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또는 한일 간의 뭐 유네스코 문제 그리고 그런 등등의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런 그 일본의 대북 정책과 한국의 대북 정책의 격차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거의 어떤 비슷한 그런 관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1958년에 나온 이 케네스 오간스키의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라는 게 있는데요. 세력 전이론 또는 파워 시프트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한일 간의 경제 격차 또는 어떤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것 또는 미중 간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동북아에 있어서 어떤 긴장과 갈등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체로 지금 특히 2010년에, 17년에 위기를 포함하면 8차례 가까이 북한 핵 위기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본다면 8년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가 2배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 내에서 대북 정책이 안정될 때까지 7, 8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주변국 한중일이나 미국이 치러야 될 보상 대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한중일 정상회담인데요. 결국은 이런 그 다양한 어떤 이익의 갈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중일 정상이 만나야 됩니다. 구리수리 소마리아도 껴야 보보죠. 그런데 지금 연말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개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중국은 아마도 참석하겠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의 선제시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는 일본 측에서 제시한 이런 이 조건부 외교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선 매각명령 말하자면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인데요. 그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빨라야 이 매각명령이 나오고 나서 내년 여름쯤에나 이 매각명령이 직접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12월 9일부터 이것에 대해서 공시 송달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화되기까지는 2, 3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화된 앞으로 이제 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의 선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상황은 이해를 하지만 가능하면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물밑하에서 수면하에서 여러 가지 교섭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 간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또는 한일 NSC 간의 접촉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국 측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왕이 부장의 방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밑 어떤 수면 하에서 교섭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서로 간의 소통과 대화가 진행되고 그야말로 한중일 간의 어떤 공통의 어떤 지점,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선생님. 네. 시간을 조금 독촉을 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그거군요. 마지막에 특히 한일 관계에는 전략적 판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 플러스 좀 지혜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걸 아마 물밑 대화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호야마 국장님 뭐 코멘트 좀 해주실까요? 7분 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고유한 원장님에게 그 지전 토론을 한다는 것이라서 제가 일본 사람이라서 역시 도쿄올림픽을 어떻게 성공할까에 대해서 한중일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축사에서도 많이 도쿄올림픽을 성공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태까지는 조금 진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일본 국내에서도 조금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도 여론조사를 하면 60%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었는데 어제 스가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그 코로나를 극복한 그 상징으로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의미는 아베 총리 때는 완전한 개최라는 표현으로 약간 관객을 더 참가하는 형식에 고집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을 뭐 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객을 제한하는 그러한 코로나 안전 조치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일본이 조금 양보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결심하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아베 총리 때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대장을 보냈었지만 벌써 그 스가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그런 초대장 벌써 냈다는 우리 취재로는 알고 있고 김여정 제1부부장도 그 과정에서 일본에 오시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그 양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한중일 정상회담도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면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한국에 오기가 부담스럽지만 뭔가 도쿄올림픽을 어떻게 성공할까에 대한 북한 콩을 뭐 한국이 도와주고 뭐 중국도 뭘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방식으로 만약에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호스트국인 그 스가 총리가 올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그 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6개월, 7개월 정도로 그런 구도가 북한 장요가 어떤 방식으로 될까에 대한 구도가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 미국 대선 결과 연초에 북한의 뭐 연설이라든지 단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그 구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면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내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보면서 올림픽의 뭔가 8점 점프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구도가 모인 후에 연초에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 전리는 항상 그 북일 교섭을 이야기할 때 한국의 언론이나 뭐 외교관 분들은 일본은 납치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북한하고 말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못할 거라는 의심이 있을 건데요. 저도 그런 의심이 있지만 스가 전리는 그걸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그 스가 전리가 원래 납치 문제 뭐 활동가로서 열심히 정치 활동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아베 전리하고 만나게 돼서 가까워지고 그래서 납치 가족분들하고 친밀 관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타협이나 필요할 때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그 군내의 힘이 있다. 그래서 강경하나 으빠나 보수적인 면도 있지만 뭔가 변화시킬 때에 설득을 할 수 있는 힘으로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납치 담당 장관이란 게 항상 따로 그 아베 일기 때는 따로 있었는데 제2기 2012년 이후는 간반 장관님이 계속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기자는 새로운 미스터 X가 있는지는 확인 못했지만 관저가 또 외교부하고 다른 파이프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베 전리가 키웠던 그 북일 교섭의 파이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스가 간반 장관 밖에 없었다는 거로 보면 전리가 되면서 그 파이프를 기대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러면 그 고윤황 원장님에게 님에게 질문이 그렇게 일본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측에서 와주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북한이 만약에 일본으로 방문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김정은이 위원장이 어려우면 여전 부부장님이라도 올 수 있는 건지 그 가능성 북측에서 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전문가로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5시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한 10여 분 늦게 시작해서 제가 지시받은 종료 시간은 5시 10분인데 글쎄요, 한 2, 3분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3분 발표자께 제가 나중에 한 2분씩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질문을 준비하신 청중이 한 분 계시다고 해서 또 질문을 받지 않고 넘어가기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시죠? 질문을 꼭 하시겠다는 코멘트? 질문? 네. 반갑습니다. 일본 동부협의회 공경외교위원장 이동수입니다. 평화협력의 단어가 따뜻함에 비해 쉽지 않다는 걸 오늘 느꼈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중일을 비롯한 각국의 민주평통위원들께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평화를 모티브로 추진 중인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중일을 넘어 동아시아의 협력을 통한 평화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국에 있는 민주평통위원들께서 앞으로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중일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이 가져오는 영향이 남북관계 평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질문 누구에게 하시는, 누가 답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고유한 원장님께 좀 역시 듣고 싶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그러면 고유한 선생님이 답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오늘 발표를 담당해 주셨던 왕 교수님, 소혜아 선생님, 고유한 선생님 이 순서대로 먼저 왕 교수님께서 좀 짧게 한 2분 정도면 시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한 비관론이든 신중한 낙관론이든 간에 우리 모두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동북아 지역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대립, 신냉전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점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고 각 실무 차원에서 서로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올림픽을 중심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혹은 그 남북한 간의 대화 등의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듯 아주 복잡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학자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추진해가야 할 것이고요. 중국, 일본, 한국 등은 각국 내부에서 너무 강력한 그러한 민족주의의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타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관점에서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 한국의 국회의원 그리고 주최 측의 여러 인사들께서 발표하신 내용도 우리의 그 학술적인 논의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신중한 낙관론을 계속해서 저는 견지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동경의 소혜아 선생님, 뭐 특별한 질문이 아까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상태가 괜찮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비교적 일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고 한 1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그 스가 총리, 요시히데라는 이름은 일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제 이름도 좀 같이 유명해진 것 같은데요. 뭐 어쨌거나 스가 총리는 아베 총리 시대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참배를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거에 어느 정도 이제 제동을 걸었던 게 당시 이제 스가 관방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일본에서 이제 대표로 갔던 부총리와 그다음에 박근혜 신임 대통령 간의 회담이 이제 잘 되지 않았고 그 후에 또 아베 정권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관계가 단숨에 이제 나빠졌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한일 포럼 때 스가 이제 관방장관을 제가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일 관계의 이해라는 거는 역시 그
어느 정도 있는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교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직접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바이저가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우리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유일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베 외교를 계승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점점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나가게 되면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외무성이 그 나름의 브레인이 되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외교부, 외무성 레벨에서의 의사소통과 그다음에 합의 형성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혜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소혜야 교수님, 소혜야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시라고 평생 불렀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가 요시히데여서 제가 다음에 일본 수상 만나면 요시라고 부르게 되면 좀 신뢰가 되겠죠. 근데 요시히데라는 이름이 드물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고유한 원장님 한 네. 3분만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리야마 키코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도쿄 방문 가능성 아니면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 이런 이제 가능성을 여쭤보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령 체제에서 n분의 1로 대우받는 거는 그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별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뭐 김여정이라든가 다른 뭐 그 대표단이나 특사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북한이 어쨌든 그 원래 이제 탈냉전 이후에 자본주의 세계 체제로 진입하는 경로를 원래는 이제 도쿄로 시작해서 이제 워싱턴, 서울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게 이제 핵 문제 등 뭐 미국과 이렇게 우회하고는 어렵겠다 해서 이제 경로를 바꾸다가 지금은 사실상 이 세 경로가 거의 막히고 베이징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식민 지배에 대한 뭐 청산 과정에서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경제 재건의 시드머니는 아직 일본에 있다. 보험금처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핵과 분리해서 국교 정상화 같은 부분에서는 관심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계기로 이 토마스 바흐가 그 올림픽은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거다.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되고 도쿄, 베이징 그리고 이제 그 서울 평양 올림픽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 이쪽 질서의 큰 변화와 함께 이제 평화 번영의 공동의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 평양 올림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평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그 중국 부상과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2008년에 중단된 그 육자회담도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중국의 부상이 원인이었다. 그거는 이제 일본과 중국의 국력이 2008년부터 서서히 비등해져서 2010년에 이제 역전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북핵 해결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대중국 전략으로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이제 MD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이라든가 이런 방식의 이제 대응이 결국은 그 육자회담의 동력을 잃은 거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의미가 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일 간에도 그 화이트리스트 문제라고 지소미아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강한 대응으로 나가기로 최종 결심하게 된 데는 이제 한국의 국력이 일본과 한번 대결해도 뭐 극단적으로 그런 충돌을 해도
만만하게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도 될 만한 국력을 갖췄다는 그런 그 배경에서 나온 걸로 저는 봅니다. 그 내용이 일부가 그 볼턴 회고록에 나옵니다. 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저도 뭐 이게 서로가 그러면 서로가 손해가 볼 거 아니냐 했는데 결국 그 이후에 보면 어느 누구도 강하게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것도 결국은 이제 그게 하나의 국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앞으로 정세는 앞서 발제 과정에서도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중심의 이제 새로운 질서 이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 지금 시진핑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도강양회에서 중국몽을 내놓은 게 아마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으로 인류 문명 공동체론을 내놓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아까 에스노센트리즘 말씀하셨지만 그 국민국가 개념으로 국가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문명 공동체 형태로 이제 국가를 발전시키면서 그 경험을 이제는 세계로 확산하겠다. 그래서 이제 표준을 장악하고 1대1로 그 밖에 이제 뭐 AIIB라든가 RCEP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또 이 5G 같은 정보통신 방식으로 이게 좀 확산시키면서 이제 미중 간의 세력 경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 중국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내밀어 가지고 이 촉발된 요소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뭐 앞으로 중국이 이제는 그 자체 문명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발전 모델을 세계로 확산시키겠다. 그 거점이 아마 아시아 또는 저쪽 그 아프리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구도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우리 내부에서도 나온 말 중에 안미 경중, 뭐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이건 일본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과 중국 사이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균형자론, 이 김기정 교수님 균형자론 폈다가 슬쩍 물러서셔가지고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그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다시 부활했죠. 네, 그래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균형적 실용 외교라는 말로 그대로 그래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제는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이익 균형, 그러니까 그 미중 사이에 그 우리의 이익을 넓혀서 균형을 찾아가는 거지 어느 한쪽에 줄을 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얕잡아 보고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 뭐 우리가 죽는다는 거나 뭐 피해를 본다는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지금 우리의 국력이나 능력으로 보면 그 미중 사이에 이 균형을 넓혀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저기 소혜아 선생님도 관심이 있는 주제이긴 한데 어찌 보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운명 포지션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Korea, Japan as a middle power between, 이때는 미들이 그러니까 포지션으로서의 미들이죠. 미중 관계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일 협력과 미중 관계를 같이 아마 연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션을 마칠 텐데요. 저에게 한 2분만 시간을 주시면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들 구성주의를 나타낼 때 자주 아마 구성주의의 핵심적인 논제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상 속에 산다. 우리는 어떤 동아시아를 만들었던가라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동아시아의 근대, 현대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토포스, 이 공간에서의 무엇들을 한중일 삼국들은 만들어 왔는가. 유럽과 비교해 보면 유럽이라면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특히 전후 2차 대전 이후의 관세동맹,
그다음에 경제 협력, 그리고 경제 공동체, 그리고 정치적 통합이라고 하는 그 수순으로 간 것과 생각하면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그 설명들이 있죠. 그 중에 아마 물론 뭐 역사적 화해의 부재가 있죠. 역사적 갈등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아이덴티티, 지역 그러니까 국가 아이덴티티는 강한데 지역 아이덴티티가 존재하지 않는 곳. 또 regionalism without regionalization. 이게 시장에서 이익은 존재하는데 제도화가 제대로 잘 순조롭게 나가지 않는 것. 개체 중심이다 보니 굉장히 좀 호전적 민족주의가 내셔널리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곳. 이게 이제 동아시아 지역인데 이걸 아마 모두 다 포괄하면 저는 아마 이 첫 번째 이 단어로 동아시아의 오늘날, 역사와 오늘날을 묘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Sustained insecurity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넘어가 보자는 의미로 삼아 오늘 이 포럼의 주제도 전환기의 동아시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가르쳤던 대학원 세미나 중에 제목이 너무 길어서 학생들이 싫어했던 과목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역사적 변동과 미래 질서의 평화로운 미래의 문제이거든요. 이게 세미나 제목은 굉장히 길어서 저도 잘 외우지도 못하고 학생들도 싫어하는데 사실 이 안에 동아시아의 문제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동되어져 왔는가. 왜 우리는 계속 지속적인 불안정을 재생산하면서 왔는가? 이것에 관한 해법은 존재해 왔는가? 전환기, 팬데믹, 다시 신냉전이라고 불리어진 2020년에 새로운 전환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마 답들은 앞서서 여러 발표자들이 특히 소야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다 이게 윤곽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간에 있어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가는 것, 정부 간의 관계에 맡겨두지 않고 뭔가 여기에 독자적인 영역의 1.5 트랙 혹은 트랙 2의 다이얼로그를 말하자면 문화적 대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날 이 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해 주신 김기정 교수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이 포럼이 지금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보시는 분들께도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특히 긴 화상으로 참여해주고 계시는 왕이쩌우 교수님, 소혜야 요시히데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을 좀 흔들어 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진행하는 동안 약간의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저희 연사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계셔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